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인 2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경찰국 신설.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경찰 내부의 반발 속에 경찰만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냐. 정부 여당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즉각 반박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찰 조직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극적으로 타결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돌아보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은 팩트체크로 시작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순서는 아무래도 이 주제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내용이죠? 네,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이 경찰 내부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려며 반발이 좀 거세지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체크해봤습니다. 네, 경찰의 독립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그럼 경찰도 통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정확한 발언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 25일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수석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고 있고 경찰이 돕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이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 추세와 다르지 않다. 이런 걸 강조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독일과 프랑스 경찰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지부터 따져봐야겠네요. SBS에서 확인했는데요. SBS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안부와 비슷한 내무부가 있는데요. 그곳에 직접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제 수준이 좀 높은 편이고요. 독일은 이 주단위 연방 국가인데 경찰이 주 내무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에서도 경찰의 내부부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의 특성상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는 우리의 그 행안부에 해당하는 부처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혹시 어떤가요? 네, 모두 그렇진 않은데요. 일단 영국 경찰의 경우 내무장관, 경찰위원회, 지방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3원 체제입니다. 네. 영국에서는 이미 경찰력 독점과 또 통제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이어졌고요. 협의를 통해서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역 경찰서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지방경찰청장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거죠. 네. 네, 또 미국의 경우는 이제 각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편인데 이 주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에 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주는 로스앤젤레스 즉 LA 경찰의 경우 민간인을 포함해 구성된 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관리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웃나라 일본을 좀 따져봤는데요. 이웃나라 일본도 이 경찰 권력이 좀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국가경찰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일본 내각부 산하의 외청격으로 국가공안위원회에 일본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는 그래서 일본의 중앙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입니다. 또 이러면서도 경찰청과 별도로 이 각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방자치경찰이 각 지방마다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찰 권력이 좀 분산되는 형태가 좀 많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선출 권력에 의해서 굉장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국가별 상황, 또 문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찰청은 1991년 이제 민주운동 여파로 독립이 됐는데요.
역대 정부에서는 보통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취했는데 네. 이 현 윤석열 정부는 이런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영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자치분권이 좀 된 나라들은 자치경찰의 형식을 띈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찰 일선에서 주장하는 경찰위원회 네. 이런 조직으로 경찰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군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발언은 일단 뭐 절반의 진실로 봐야 될까요? 네,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저도 다 맞지 않는 내용도 있어서 절반의 진실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네. 예, 경찰들은 수사권 독립성을 좀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 같고, 네. 예, 정부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이기에 관리 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절충하는 방법을 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체크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는데요. 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게 신분세습법이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한창 일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우선 내용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희생자들도 4.19나 5.18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해줘야 한다면서 2년 전에 입법 추진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안 됐고요. 다시 입법 추진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공기업, 임용 가산점 등을 주는 셀프 특혜에다가 신분세습법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주장을 중심으로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우선 해당 법률을 따져봤는데요. 민주당이 2020년 9월 23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네. 내용 보니까 유공자 지정 대상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사망자, 행방불명자, 도상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이 등이 대상이 되고요. 네. 혜택을 받는 유공자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직계 존비속까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안 대상자가 결국 운동공원 출신과 그 자녀들이다.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 운동공 출신과 자녀들을 그야말로 여름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많은 만큼 자신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민주화 운동한 것을 신분 세습하겠다는 거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른바 이제 586 정치인들, 586 세대 정치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해당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왔는데요. 일단 경향신문에 따르면 네.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유공자는 829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 수가 이만큼인데요. 네. 이 관련 단체가 전국 민족민주유가협의회가 있습니다. 유가협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사망자 136명과 보상자 693명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를 829명의 유가족을 약 3,700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주장처럼 모든 운동권 출신의 혜택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망하거나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고문이나 폭행 등을 당한 보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의 상징 인물이 몇 분 있으시죠.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이 새로 유공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분들이 현재 국가 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또한 이 법안 발의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에서 법 적용이 예상되는 829명 중 현재 정치인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또 유가협 등 관계자도 이 829명 중에 현재 정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좀 더 자세히 따져봤는데요. 네. 현재 국회의원 중에 배진규 정의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배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배 의원은 통화해서 만약 해당 법이 통과돼서 민주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 지위를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셀프 보상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권 인사 자녀들에게 이 진학이나 또 취업할 때 특혜를 줄 것이라는 주장, 그래서 신분세습법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건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운동권 인사들 자녀에게 진학 등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법안에 교육 지원, 정부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특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국가 유공자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유공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담긴 것입니다. 예, 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대입 특별 전형 등 대학 입학과 관련한 특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에 따른 수업료 면제, 학습 보조비나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 용적과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점 혜택은 주되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법이 이렇고요. 또 민주당에 따르면 이 민주운동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라서 혜택을 받을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육아협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 136명의 사망자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총 29명이었고 네. 이들 중에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 그리고 3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는 28명을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상자는 5명 안팎이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학 진학에서 재정 지원, 취업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약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보건적 예산 정책처도 이걸 기반으로 필요 예산을 뽑았는데요. 약 10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셀프 보상을 받거나 세습의 어떤 특혜를 받는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 수가 너무 적네요. 네,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586 정치인들은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네.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 있을까요?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고 이제 언론으로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휴가철이죠. 네. 직장인 휴가 사용.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나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휴가를 회사에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회사에 보고하는 연차 사유에 생일 파티라고 적은 것을 두고 요즘 세대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네. 또 그 입장에 대해서 그런 걸 따진 걸 보니까 꼰대라는 입장이 충돌했습니다. 네. 네. 정말 휴가 사용 시 휴가 사용할 때 이 사측이 수긍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되는지 좀 따져봤습니다. 네. 예, 그 온라인 게시글에는 보통 일단 추천보다 반대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좀 막 검색해보면 연월차 사유를 적는 곳에 어떤 내용을 적는 게 좋은 건지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고민하죠? 그냥 개인 사유라고 하면 되는데. 네, 많이 그러신다고 하긴 합니다. 네. 일단 법부터 따져봤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 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 휴가 제1항에 네. 사용자는 1년간 8%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근로자 연차 사용은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휴양 혹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이라는 이 포괄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냥 쉬러 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휴가라고 써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상급자가 이 연차 사유가 앞서 사례처럼 연차 사유가 자세하지 않다거나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연차를 반려한다면 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 상사분들 명심하십시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요. 이 연차 사용과 관련해서 사유가 아니고 사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회사는 근로자 연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나와 있는데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도 좀 이렇게 정확히 구체적이지 않은데 보통 예를 들면 인원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네. 이 업무가 몰린 경우에 이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에 연차 사용 및 연차 신청서 작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규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입사할 때 준수하기로 서약한, 동의 서약한 회사 규정에 연차 사용 방식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면 직장인 여러분, 연차 휴가는 편하게 그냥 가십시오. 휴가 사유는
굳이 밝히실 필요 없습니다. 생일 파티 이거 조금 이상하고요. 예, 다만 상황에 따라서 휴가 사용 시기는 회사 측과 조율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휴가 신청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권의 가치로 미디어 보도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가로 세로 높이가 겨우 1m밖에 되지 않는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용접을 한 뒤에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손팻말을 들고 앉아있는 노동자의 모습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가 파업하는 모습이었죠. 네. 오늘은 이 파업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번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도한 내용들을 보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네. 작업 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또 네. 철제 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다. 이렇게 네. 극단적인 행동 위주로 좀 보도가 된 것 같고 네. 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보도한 내용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를 보면서 놀랐는데요. 파업 이전까지의 보도 행태는 한마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언론 분석 빅데이터인 비카인지를 통해서 6월 2일부터 7월 19일까지 대우조선 해양 파업에 대한 보도량을 살펴보았더니요. 총 819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나온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단 5일 만에 66%인 538건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의 퇴거 명령과 정부의 엄정 대응, 불법 폭력 파업이라는 입장이 나오자 보도량이 폭발한 것이죠. 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 조건에 대한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유치한 부지회장 점거 농성이 시작됐던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관련 보도가 807건입니다. 즉 유채한 씨가 그 점거한 이후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관련 보도가 12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만, 목숨을 거는 수준의 그런 파업을 해야만 우리 언론이 이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노동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보도되었는가 보면 좀 답답한 수준인데요. 6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관련 보도 중에서 노조의 요구인 임금 30% 인상을 언급한 보도량이 절반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급한 보도는 겨우 6건 뿐이었습니다. 그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유채한 씨가 극단적인 셀프 감옥 투쟁을 한 이후에야 보도를 시작했고 대부분이 불법 점거 농성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유채한 언급은 13%인 102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점거 농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는 301건이고요. 불법 점거 농성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도 237건이나 됩니다. 네. 보도 초기부터 불법 파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네. 무엇이 불법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도는 좀 찾기 어려웠던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법 파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7월 20일에 매일 노동뉴스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정말 불법일까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법에는 합법적 쟁의 활동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목적, 방법, 절차가 법령과 사회 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특히 파업 목적은 근로조건 향상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민영화 반대나 시국선언 파업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파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 이런 주제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쟁의 조정을 거친 후 조정 중지가 나와야 조합원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합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점을 다 고려한다고 해도 이번 파업은 합법이 맞다라는 분석을 그 매일 노동뉴스는 냈습니다. 그래요?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지회는 올해 처음으로 22개의 협력사와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진행해서 6월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요. 네. 지회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서 정식 쟁의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업자 안에서의 파업도 합법입니다. 네. 이미 대법원은 2020년 9월에 공공운수노조 수자원 공사 지회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 불응죄 기소 사건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자의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파업에도 9월 15일 법원이 퇴거 명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내리면서 유채한 부지회장의 업무방해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도크 등 주요 업무 장소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불법이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이라는 것이 그 점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설명이 없었고요. 애초부터 그저 언론 보도는 불법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보도한 것이죠. 특히 언론 보도를 보면 유채한 부지회장의 정거농성도 그냥 무조건 불법 정거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을 했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7월 15일 법원이 도크 점거 쟁의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제 다퉈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협약 87호에 따르면요. 직장 점거를 합법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발효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은 사실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애초 노동자의 점거와 파업만 불법으로 보도하고 사측의 원청 관리자들의 폭력 및 기물 파손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노동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불법, 경영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합법이라는 식으로 언론이 편파적인 언론 보도를 내놓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일 노동뉴스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이번 그 보도를 보면서 또 한 가지가 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크다. 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보도도 역시나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이른바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보도는 노사관계 보도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인데요. 네. 모니터 기간 중에 5천억 손실이라는 보도가 48건, 그리고 5,700억 손해라는 언급 보도가 5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요, 7,845억, 그리고 마지막에는 8천억이라는 숫자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네. 이런 보도 중에 대표적인 보도는 한국경제의 대우조선 임금 30% 깎는데 파업 노조는 180만 원씩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7월 17일자 보도인데 정거농성 때문에 일도크 야간 노동자가 18일에서 19일 휴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휴업 때문에 임금 30%를 삭감된 걸로 봤는데 정작 파업 노동자들은 18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요. 임금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7월 15일에 연대기금 모금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모인 돈을 하청노조인 155명에게 18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을 약간 비교해서 말한 건데요. 네. 임금 30%를 요구하더니 다른 사람 임금 30%를 삭감되게 만들어 놓고 이들은 돈 180만 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좀 악의적인 프레임을 만든 그런 보도였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협력업체 폐업도 하청노조 탓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의 7월 18일 보도 민노총 하청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 보도에서는 하청지회가 17일까지 47일째 점거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줄줄이 최근 폐업을 하거나 폐업하겠다고 대우조선 측에 전달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력업체 폐업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그야말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유채한 지부장마저도요 지난 7년간 회사를 다녔는데 6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계속 폐업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줄폐업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업체들 대부분은 파업 전부터 폐업 예고를 했었고 4대 보험료도 장기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이번 파업 때문에 네.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네. 이 업황 때문에 네. 줄폐업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이렇게 공권력이 뭐 투입되느냐 마느냐까지 보도가 나왔었고요. 정말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었다가 파업이 네.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돼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긴 했어요. 네, 사실 저희 모두 국민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그 노동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하청 노사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4.5% 인상에 합의를 했고요. 네. 설 추석 명절 휴가비 50만 원 그리고 여름 휴가비 40만 원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결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손배소와 정부의 형사소송 의지 등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폐업 사업장 노동자 고용 승계도 직고용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고용 가능하게 설계하겠다라는 애매한 그런 말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타결할 만한 만족한 조건이 아님이 분명한데요. 이것을 조합원 투표에서 96%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도 타결을 절실하게 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노조의 해단식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의 의미는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그 삶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부적절한 다단계 그 하도급 구조 이런 것의 문제점을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 굉장히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짚어주신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여러모로 참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았다. 언론 네. 보도가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이번 그 파업 보도를 통해서 이런 비참한 현실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좀 네. 씁쓸한데요. 네. 그래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보도는 없을까요? 그중에서 저는 MBC 보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7월 24일에는 유채한 지부장을 인터뷰를 했고요. 7월 25일에는 500만 원 받으려고 4억 원 가압류, 괴롭히려고 손배소송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인 손잡고가 그동안에 200건 가까웠던 손배소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7월 26일에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정말 200만 원만 받을까라는 팩트체크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24일 보도에서 유채한 지부장을 인터뷰를 했을 때 명세서를 깔아 월 실수령 500이 넘는다라는 댓글이 달렸던 것이에요. 네. 그러자 실제 하청 노동자 월급 명세서를 다량 입수해서 MBC가 이것을 분석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장 연차가 오래된 정년을 1년 앞둔 63년생 하청 노동자 명세서를 보여줍니다. 네. 그해 올해 1월 월급 명세서 야근의 특근까지 모두 합친 근로시간은 291시간이었고 급여 합계는 266만 원입니다. 교육비와 각종 수당, 인센티브 등등의 항목에는 영원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손해진 돈은 233만 원이었습니다.
9,160원의 최저시급만 받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다른 달에는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워서 올해 월급 명세서를 다 받아봤는데 이것마저도 다 비슷했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확한 그들의 현실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렇게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보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비단 파업 보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에 대한 보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네. 달려가서 우리 기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정말 기본적인 어떤 취재의 원칙이지만 네. 이것이야말로 매우 본질적인 보도가 될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생생경제 들으셨는데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7월 19일 방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출연하는 경제정책 브리핑실이라는 코너인데요. 정부가 최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청년 재기 지원, 서민 금융 지원, 주거 관련 금융부담 지원 등 총 4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이 코너는 명쾌하고 친근한 진행과 함께 정보의 문턱을 낮춰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네. 여러 중요 사항 중 정부의 발표 후 특히 B2 탕감이 아니냐며 많은 후폭풍을 가져왔던 청년 재기 지원 사항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알려진 것처럼 영끌 B2에 대한 묻지마식 원금 탕감이 아니라 여러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 청년에 대한 30에서 50% 이자 탕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관련 부가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 상황 이해에 매우 실제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금 납부자들의 입장에서 결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의 코인이나 주식 빚을 해결해 준다는 모럴 해저드의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있던 사안이라 출연자의 설명은 그런 우려를 해소해 주었고 시적절한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청년 B2 대책 파격적이었던 만큼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역차별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팩트체크 해주었다는 평가시고요. 자, 다른 내용은 또 있을까요? 네. 청년 재기 지원과 함께 언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설명에서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많이 제공됐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내용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다소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용되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하면서도 지원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대환 대출 사업과 대환 보증 사업이라는 호칭들이 그렇고요. 각각의 지원 금액 규모, 총 지원 금액 등 나오는 숫자도 많고 지원하는 날짜도 7월에서 8월, 9월에서 10월 등으로 한 번에 듣고 단번에 변별하기엔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네.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나 금융기관에서의 금융대출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다른 내용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7월 14일 방송된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의 대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방송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과 현실적인 영향에 대해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을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관록 있는 전문가들답게 설명들이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명강의였는데 1, 2부로 나뉜 총 50분의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경제학 강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가계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김 소장은 다소 역설적이게도 금리 인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진 설명들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내용들이라 흥미롭기도 하고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샤워실에 들어가서 찬물을 피하려 뜨거운 물을 확 틀어 얼굴이나 몸을 데이는 경우를 말하는 샤워실의 바보 같은 비유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빗댄 표현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돈을 막 풀다가 갑자기 버튼을 확 돌려버린 경우를 말하는 건데 네. 청취자들의 이해에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비유여서 현 경제 상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만 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아주 꼼꼼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